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더 강화해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플러스 변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발생한 40대 남성 1명과 해외 입국자 1명 등 총 2건이 확인됐으며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여 개 나라에서 발견된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과 내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낮에는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일 새벽까지 가끔씩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이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내륙, 전남은 10에서 60mm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3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네, 요즘 같은 폭염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는 건 태양광이 전체 전력 공급의 7.5% 정도를 충당해준 덕분이다. 전력 거래소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겨울에는 태양광 효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탈원전의 진짜 문제점은 겨울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한겨울엔 전기가 남아 돌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한겨울에도 한여름만큼이나 지금 전기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 에어컨이 그 전기로 난방하는 상가와 사무실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예전에 보면은 한겨울엔 빌딩들마다 이 난방용 보일러를 돌리느라고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광경 이거 흔했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전기 난방이 깨끗하고 편하기 때문인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모든 에너지라는 거는 한번 변환될 때마다 그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나 기름을 태워서 생산한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난방용으로 바꿔 쓰는 것보다는 난방은 그냥 보일러 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탈원전이 맞느니 틀리느니 이 논란을 벌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이 불합리한 에너지 사용 구조를 먼저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경제쇼 유튜브와 콩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콩 앱 하단에 있는 캠코더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오늘 화요일 염불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염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좀 익숙해지실 만도 됐겠네요. 네, 이제는 좀 약간 익숙합니다. 아직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해요? 네. 너무 고속승진을 하셔서.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출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이게 수출 계속해서 오름세긴 했지만 수출 실적이 지난달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게 네. 얼마나 수출이 늘었길래 그 역대 최저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2021년 7월 이제 한국 수출이 제가 기억으로는 2017년도가 아마 최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반도체 황일 때. 근데 일단 지금 이제 그 65년 무역 역사상 이제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을 했다고 월간 기준으로요. 그래서 55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29.6% 급증을 했고 그리고 조업일수가 좀 적었어요. 0.5일 정도.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32.2%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월 지금 이제 데이터들이 발표되는데 계속해서 20에서 30% 이상의 고성장을 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별로 보면은
가장 이제 기여도가 컸던 게 석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반도체가 아니고? 네, 반도체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여도가 가장 컸던 거는 예. 석유라고 하고 있고 7월 전체 수출 금액이 그러니까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예. 이 7월 전체 수출 금액이 6월에 비해서 6.6억 달러가 늘어났대요. 예. 그중에 5.9억 달러 늘어난 게 석유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 오르고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휘발유라든가 예. 이런 것들 마진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유주들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네. 그게 좀 기여했고 물론 이제 반도체도 좋았죠. 반도체도 이 시장 전체 증가액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도 좀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고 그래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 지금 뭐 이제 언젠가는 꺾이지 않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어쨌든 이렇게 보면 데이터를 보면요. 수출이 어쨌든 좋을 때 꺾인 적이 없어요. 수출이 좋을 때 코스피가 이렇게 뭐 급락으로 전환돼 가지고 막 약세장 가고 예. 그런 적은 없었고 최근에 코스피가 그 수출 증가율이 제일 좋았던 데가 그때 2017년이거든요. 예. 반도체 호황기 때. 네. 근데 그때 2018년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터져가지고 증가율이 이제 역성장했거든요. 예. 그때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 2,600에서 2,000 깨져가지고. 근데 결국엔 수출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예. 한국 증시가 어쨌든 계속 상승했던 그 과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유지되느냐가 이제 좀 하반기에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수출이 이렇게 역대급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예전과 좀 달라지는 게 좀 다른 패턴인 게 예전엔 사실 거의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그런 네, 맞아요. 수출이었는데 네. 지금은 15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아까 말씀하신 네, 석유도 맞아요. 있겠지만은 15개 주력 상품이 다 같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골고루 다 좀 좋아지고 물론 이제 그 업종 내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예. 근데 대표적인 게 어쨌든 반도체, 예. 뭐 석유화학 같은 제품들, 예. 뭐 바이오라든가, 자동차. 예. 바이오도 괜찮은 것 예. 같고, 그러니까 되게 그 특정 섹터가 아니라 이게 예. 골고루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그 어떤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예. 굉장히 좀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수출액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 주로 신흥국 위주로 이게 많이 나갔어요. 특히 예. 아시겠지만 중국이 가장 비중이 컸는데 예. 예. 이번 수출 데이터의 또 특징이 선진국 비중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출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예. 특히 그 선진국에서의 수요가 올해 역대급 수출 실적을 뒷받침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는데 미국과 유럽을 말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연초 이후에 선진국향 수출액이 지난 예. 10년 동안의 그 박스권, 그러니까 일정한 이제 고점을 예.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중국 의존도가 컸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이제 다변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선진국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편중됐었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좀 안 쪽에. 좋아지면 바로 예. 타격받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선진국까지도 이게 잘 포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출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는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작년도에 워낙 코로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이기도 예. 한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주력 제품들이 워낙 지금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예. 또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하는 것도 약간의 반사익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에서 제조업 이걸 많이 받았었는데, 예. 예. 특히 반도체 같은 것도 이제 요즘에 계속 중국을 멀리 하다 예, 보니까 예. 결국에 대만과 한국이 기조적으로 수혜를 또 받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런 예, 부분도 예. 있겠군요. 네. 붉은 지렁이님이 여미사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 치셨어요. 그리고 요즘 건설주가 주춤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아니, 건설주도 나빠서가 아니라 예. 너무 좋은 걸 이제 다 알려줬어요. 예. 그러니까 건설주 딱 물어보시면 이제 다 아세요. 그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도 나와서 공약에도 뭐 계속 주택 공급 늘린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는 그동안은 조금 이제 물음표를 보이시다가 예. 어쨌든 이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건설주가 올해 연초부터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또 오세훈 시장까지 당선되면서 예.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제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주가는 계속 오를 수가 없어요. 반영을 하면서 가는데 예. 한 단계 더 점프를 하려면 예.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해외 수주 잘 되는 것도 알고. 근데 새로운 지금 뭔가 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소강 상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건설주는 역대로 봐도 주가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수치상으로는. 그래서 예.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수출 지금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그럼 하반기에도 수출은 계속 그 호조를 이어갈 전망입니까? 일단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일단은 특히 삼성증권은 20% 정도의 그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요. 예.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예. 어차피 백신 접종이 이제 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특히 신흥국도 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경제 활동이 결국엔 또 정상화 되니까 어느 예. 시점에서는. 그래서 신흥국까지 좋아지면서 글로벌 교육 회복세가 이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제조업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자기네 나라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 근데 그런 설비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많이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도 르노 같은 회사가 원래 보통은 예전에 이제 해외에다 공장 짓고 아웃소싱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외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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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는 이제 리쇼링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자국에다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 예. 우리나라 이제 중간재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의 투자, 어떤 정부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네. 아마 하반기에도, 그러니까 상반기만큼의 성장은 아닌데 예. 그래도 20% 정도의 성장률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증권사들은 좀 일부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674님이 영희사님 그 중국 관련 철광주 전망 좀 부탁드려요 하셨거든요. 아, 이게 이따가 철광주 얘기도 좀 얘기할 건데 네. 철강 얘기도. 근데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포스코가 막 폭락을 해가지고 예. 아침부터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이유가 이제 철강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최근의 배경이 예. 감산 기대잖아요. 중국이. 중국이. 예,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도 규제하고, 예. 특히 이제 수출 증치세라고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해 주니까 예. 수출을 장려했던 제도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주겠다. 수출할 때 줬던 돈은 이제 안 주는 거죠. 예. 그럼 수출하지 말고 그냥 이 국내에서만 생산해서 예. 돌리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수출 안 하면은 중국이 자연스럽게 감산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감산하면 공급이 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철강주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중국의 철강 가격이 오르면 예. 한국의 그 기업들 주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과거에 예. 보면. 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었어요. 최근에 예. 장이 빠질 때. 예. 근데 오늘 이제 뭐 일부 해외 언론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감산량이 크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예. 이제 예. 그런 좀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정확한 내용은 거기 나오진 않았는데 예. 기대했던 것만큼의 감산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보고 아마 외국인들이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산을 해야 이거 기대해서 주가 올라가는데 예. 기대했던 거랑 좀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그리고 예. 중국은 항상 몇 년 전에도 감산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예. 철강 생산이 매년 늘어났어요. 예. 이거 올해도 지금 상반기 감산이익이 계속 나왔잖아요. 예. 예. 데이터를 보면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이게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어났는데 지금 목표치는 뭐냐면은 작년만큼 줄이라는 거예요. 작년 생산량만큼 예. 그 이하로 올해 생산량을 떨어뜨리라는데, 그러려면 감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예. 올해 상반기 늘어났으니까 작년보다. 예. 근데 그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포스코가 급락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건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예. 철강 업황과 별개. 오늘 삼성전자 급등했잖아요. 오랜만에. 예. 8만 넘어. 예,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이 무려 700만 주 샀어요. 예. 하루에 그동안 팔다가 이쪽으로 옮겨간 수요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주가 악재가 나왔잖아요. 예. 던지고 갈아타는 거죠, 약간. 그런 수요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더 피해를 받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너무 강하니까 예. 반대로 안 좋은 섹터가 더 피해를 받는. 예. 이게 항상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예. 그것까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철강주가 빠졌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어쨌든 오늘 또 주가에 반영이 됐고,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감산 기조는 분명히 맞아요. 예. 감산은 해요. 예. 정부 정책입니다, 그게. 그 중국 정부가 철강을 감산시키는 이유는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라도 줄여야 되거든요. 어쨌든 환경 문제가 있어서.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그 속도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주가 상승 속도는 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 중국 철강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삼성전자 잠깐 얘기하셨어요.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그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왜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철강이 혹시 빠져서 그거 반사익으로만 오른 건 아니겠죠, 설마? 제가 이거 정치적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제발.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 그런 얘기하면 좀 약간 좀 댓글이 좀 그래서.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어차피 뭐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하고 예. 뭐 이게 어쨌든 근데 그냥 경제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사실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그냥 예. 이거는 뭐 기사 나온 거니까 한 예. 언론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 법무부 가석방 심사 예, 맞아요. 대상에 예.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8월 13일 날 이제 예. 가석방 될 거라고 예. 그 기사가 떴는데 제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물론 지금 오늘 올라간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예. 번째가 이제 펀더멘탈이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것 같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내년이 메모리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전망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주가 빠졌거든요. 예. 근데 충분히 선반영 된 것 같다. 이 이미? 정도면, 이 정도면 기간 조정 7개월 받았으니까 예.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내용이 그리고 의외로 예. 지금 이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전방 산업 업체랑 지금 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 막 싸워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높은 가격을 주기 싫은 거고 예. 삼성전자는 당연히 높게 주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왜 그러면 삼성전자 재고가 없어요. 부족해요. 예. 그래서 계속 생산해서 줘야 되는데 이쪽은 재고가 좀 일부 있나 봐요. 예. 근데 그런 재고들이 내년에 인텔 CPU가 나와요. 새로운 인텔의 새로운 이제 반도체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어떤 그동안 이제 공급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예. 해소가 되면서 또 신제품도 나오거든요. DDR5 같은 거. 예. 그런 게 나오면은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좋아요. 또 반도체가 그렇겠네요. 새로 공급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제 보고서 좋은 보고서 하나 나왔고 CPU가 하나 새로 개발되면 거기 따른 또 바꿔야 메모리들도 되니까. 다 바꿔야 맞아요. 되니까. 예. 새로 또 뭐 서버도 교체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 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수급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요. 예. 올해 우리나라 주식을 22조를 팔았거든요. 예. 7월 말까지. 예. 개인이 뭐 올해도 50조 넘게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체해줬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기관도 팔고. 예. 근데 재미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삼성전자를 무려 거의 13조를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판 게. 아하. 거의 대부분을 다 삼성전자에 집중했어요. 예. 근데 그걸 뭘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JY 때문입니까? 저는 약간 그 영향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아니 물론 반도체에 대한 불안감도 당연히 있죠. 예. 안 좋으니까. 근데 꼭 그것 때문일까. 왜 제가 이해를 못했냐면 예. 자꾸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도 주식을 파는 거예요. 원래 환율 떨어지면 사거든요. 옛날 같으면. 올해 되게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원달러 환율이 아시겠지만 옛날에 1,300원 갔다가 예. 1,080원까지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올랐지만 오르든 내리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팔아요. 그것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러냐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TSMC도 날아다니고 이러는데 유독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좀 총수가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 외국인들이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벌 체제잖아요. 예. 이 4대 기업이. 근데 지금 다 총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든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그게 왜 리스크냐면 예. 외국인이 봤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결정한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원하는 게 M&A예요. 네네. 근데 M&A가 지금 없으니까 안 돼요. 아예 지금. 예. 근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 이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하길 원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할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죠. 음. 근데 오늘 산 게 무조건 그것 때문은 아닌데 어제 그 뉴스도 좀 일부 나왔었고 예.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량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런 부분도 일부 외국인들이 감안한 거 아닌가.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지금 뭐 네네. 유튜브에서도 댓글 보니까는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뭐 치열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뭐. 주식시장 관점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 말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으로 우리 사회가 그 좀 부족한 게 그 이른바 그 신상 필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잘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죄 지은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그런 게 좀 확립돼야만이 이게 사회가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그 철강 얘기를 네. 좀 더 나가 보면은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증치세 이게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잖아요. 네, 부가가치세. 철강 그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그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주는데 네, 이걸 품목을 대폭 줄였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유가 그럼 철강 생산을 줄이라는 그 용도로다가 없앤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를 그 전에 이제 없앴고 일부 품목을. 예.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1일 날 뭐가 나왔냐면 예. 냉형 강판이라고 있어요. 되게 고급 강판인데 예. 자동차 강판이에요. 예. 이제 비싼 거죠. 아. 이 제품은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동안은.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예. 이번 8월 1일에 네. 이걸 비롯한 일부 고급 강종에 대해서도 예. 이제 그 증치세 같은 경우 환급을 이제 안 해주겠다. 예.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사실 철강주들이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거까지는 좋은데 루머가 좀 돌았던 게 수출할 때 이제는 아예 돈을 돌려주는 것도 폐지하는 데 이어서 예. 관세까지 매기겠다 그랬어요. 수출할 때. 네, 수출할 때 일부 제품은 관세 부과예요 지금. 되게 좀 그러면 다 철강 생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네,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수출을 하는데 관세를 그러게. 한국에서 다른 나라 수출할 때 관세 부과하면 경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당연히. 예. 근데 물론 이제 옛날에 트럼프가 뭐 수입할 때 뭐 관세 부과하고 막 이런 예. 거는 미중 무역 갈등인데 자기네 나라가 자체적으로 그냥 관세 부과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건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100%. 예. 근데 루머가 지난주에 돌았어요. 예. 그래서 철강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지난주에. 예. 근데 오늘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일부 로이터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오늘 또 한국의 한 증권사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들도 오늘 보고서 써준 게 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제 감산 기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 주말에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었다고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만 좀 읽어드릴게요. 예. 지난 주말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방 정부들의 그 탄소 배출 감축 있잖아요. 탄소 배출 감축 때문에 이제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많이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캠페인 막 저희 이제 증권사 같은 것도 막 그 캠페인 들어가면 막 여기저기 막 아는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계좌 터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캠페인 스타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야 되면 지금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좀 생각보다 안 좋아요. 제조업 지표도 막 꺾이고 안 좋은데 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강제적으로 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일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감산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빠른 감산인데 이게 아니라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철강주들 좀 약간 느리겠다. 감산이. 그래서 이제 오늘 바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철강주들이 바로 급락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이분도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간에 감산 기존 맞는데 속도는 좀 둔화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 철강 산업한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네, 나쁜 소식은 아닌데 이제 기대보다는 못해니까. 그래서 좀 그렇군요. 빠졌던 것 같아요. 김정민님하고 안상민님이 샤오미 핸드폰 점유율이 애플, 삼성을 제쳤다고 이게 맞습니까? 네, 기사에 6월달 데이터인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6월 판매량 데이터 보니까 샤오미가 일단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 그래서 좀 위태로운 거 아닌가요? 오늘 주가 올라서.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러니까 물론 스마트폰도 잘 되면 더 좋죠. 근데 스마트폰이 안 된다고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구나. 반도체가 결정하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6월 달에 왜 안 좋았냐면 갤럭시 S21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고요. 아이폰은 여전히 잘 팔려요. 근데 샤오미는 신제품도 나오고 화웨이가 지금 판매를 못 하잖아요. 거의 신제품 못 만드니까. 그거를 이제 샤오미가 잡아버린 거죠. 중저가 제품으로 잡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달에 이제 출시돼요. 폴더블 폰이. 폴더블 폰. 그러니까 신제품도 공백 상태에다가 반도체가 없어서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기존 제품이 좀 잘 안 팔리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어떤 이제 판매 부진이니까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337님이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바이오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아직 신뢰도가 부족해서 부정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 관련이 자가진단 키트 자기가 이제 직접. 예.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한 답변 못 드리겠지만 제 주변에 봐도 또 저희 직원들도 자가진단 키트를 한 이제 분들이 있긴 있는데 주변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가진단 키트에서 이게 그 확진 판결 이게 나왔는데 실제 이제 또 이제 보건소 가잖아요. 거기서는 또 아무 이상 없는 걸로 나오고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좀 뒤집히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서 이게 뭐 기술력이 없다고 좀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100%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100%라고 보기는. 왜냐하면 결과가 바뀌어요. 실제로 이제. 근데 그게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권유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가진단 키트에서 아무리 음성 판결이 나와도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면 가서 무조건 진단하는 게 100% 맞다. 왜냐하면 자가진단 확률이 어쨌든 직접 진단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좀 확신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중국 그 아까 철강 얘기 말고 또 중국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얼마 전도 아니죠. 몇 달 전에 인터넷 기업 규제 뭐 알리바바 뭐 그 이런데 빅테크 기업들 규제 들어가더니만은 며칠 전에 또 사교육 기업을 또 다 비영리 돈 벌지 말라고 지금 규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다음에는 게임 산업 지금 규제 들어간다 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게임 이렇게 그리고 막 해도 되는 건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저도 이제 지금 완전히 고강도 규제거든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막 때려요. 그러니까 사교육 때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가장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기사를 보니까 첫 번째가 너무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 권한이 더 커질 걸 우려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출산율이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 푸는데 산하 제한 풀지만 중국 이제 인민이라고 그러죠. 중국 인민들이 애들을 많이 낳으려면 빈부격차가 축소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지면 애를 안 낳는 거죠. 격차가 점점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그 사교육을 때린 것 같고. 그리고 사교육은 저희가 어제도 좀 그 주제를 다뤘었는데 중국 정부가 그 사회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많이 참조를 한대요. 그런데 한국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지금 기록한 나라가 된 이유가 과도한 사교육비가 큰 이유다 해서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교육 때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해지니까 증시가 안 좋으니까 이제 좀 완화시키는 발언을 좀 했어요. 더 이상 이제 다른 쪽으로는 규제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실제 규제한 건 아닌데 그 아침에 갑자기 뉴스가 떴어요. 그 한 이제 중국 언론에서 경제 관찰보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 게임들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청소년들이 많이 하나 봐요.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게임들이 뭐 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를 현대판 아편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마약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텐센트 주가가 폭락을 하고 10% 이상 폭락을 하고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튄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뭐 일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인해 보니까 그 기사가 삭제됐어요. 삭제가 돼버렸고 다만 이제 그 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달해 주신 좀 자료를 보면은 텐센트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미성년 이용자의 평일 이용 시간을 매일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휴일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2세 이하는 금지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를 했대요. 그 게임 이름이 왕자영유라고 한대요. 왕자 뭐라고요? 왕자영유. 중국 1등 게임입니다. 이게. 그게 시범 적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게 텐센트에서 공급하거든요. 애들이 난리 났을 것 같은데. 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주까지 건드니까 이제 난리가 나는 게 이러다가 다 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러다 뭐 바이오도 하고 뭐 거기다가 뭐 소비재 기업들까지 같이 그냥 뭐 어떤 명분이든 이제 내밀어 가지고 하게 되면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발을 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중국은 너무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한국 시장에서도 중국 소비주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특히 화장품주들이요. 화장품 규제는 아닌데 예.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예. 현재 흐름들이.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예. 한국에서는 조금 지금 주가 그렇군요.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국 그 오래 살다가 온 사람한테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중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 그 자국 그 각 산업들을 이렇게 규제를 들어가는 네. 거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사실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게 사람들이 다 같이 못 살 때는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그 눈을 뜨고 난 다음부터는 빈부격차 이렇게 커지면은 그걸 못 견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빈부격차를 지금 줄이는 게 중국 공산당의 최대 지금 현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모든 규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라는 뭐 그런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사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일견 좀 타당한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예. 자, 카카오뱅크 한번 좀 그 얘기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뱅크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좀 그 0214님, 6823님, 1485님 여러분들이 두산중공업이 워낙 많이 내려갔나 보죠. 마이너스 뭐 40% 뭐 이렇게 뭐 내려갔다는 것 같은데. 40%면 이제 그때 한참 좋을 때 쫓아가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왜냐하면 주가가 두술라라고 뭐 했었잖아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수직 상승했거든요. 예. 그냥 쭉 올라갔어요. 예. 그때 올라간 이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원전. 예. 한미 원전 동맹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수출하기로. 예, 예. 그거 하나 있었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거의 그냥 사양 산업으로 봤는데 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은 효율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원자력 발전 아직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소형 모듈 원전 있잖아요. 예, 모듈 원전. 그거 사실 아직 개발된 건 아니거든요. 예. 제가 그 빌 게이츠가 지금 그거 맞아요. 꽂혀 있잖아요. 뭐 예. 그거 워런 버핏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죠. 예. 근데 그분들 투자했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과거 데이터 보면 실패한 것도 많은데 근데 실제로 이거 상용화하려면 제가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2029년경으로 나와 있어요. 예. 아직 멀었어요. 근데 예. 그 기대감으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서 급락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이 저는 나쁘다가 아니라 이제 그 뉴스들이 다 반영됐는데 아까 예. 건설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게 나와야 올라가요. 예. 주가가 3배 올랐는데 예. 더 올라가려면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수급이 쏠려버려요. 이쪽으로. 예. 근데 삼성전자는 7달 동안 주가가 빠졌어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일부 이런 급등주들은 삼성전자 실 때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 기관 투자들은 펀드 매니저분들은 수익률이 되게 중요해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근데 전자를 편입을 못 하잖아요. 예. 수익률이 뒤처져요. 예. 지수는 올라가는데 자기 펀드는 점점 예. 밀려요. 전자가 적으면. 예. 그러면 편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수익률 격차. 그러면 팔아야 돼요. 딴 거를. 이걸 메꾸려면. 그러니까 그런 약간 수급적인 부분도 두산중공업의 작용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빠진 건데 그래서 지금 2만 원 초반까지 왔는데 뭐 더 급락한다는 아닌데 주가 상승에 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다만 원자력 발전이 예전보다는 과거보다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아진 건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좀 두려워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카카오뱅크 상장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 이제 공모주 청약 뭐 공모가 논란이 시작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이거 흥행은 그럼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카카오뱅크는 그래도 흥행은 했어요. 근데 네. 되게 재밌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그렇게 뜨겁진 않았고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 이번에 123대 1 정도 나왔거든요. 예. 청약 경쟁률이. 예. 이 정도면 그렇게 높진 않고 카카오 게임즈가 1000대 1이 넘었었어요. 청약 경쟁률이. 예. 근데 이제 물론 중복 청약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개인보다는 기관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기관들이 수요 예측을 하거든요. 이제 예. 자기가 물량을 써내고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데 예. 그 기관들 이제 경쟁률은 1732대 1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기관들은 그러게요. 서로 예. 받아가려고. 그다음에 신청 건수도 우리가 보통 1000건 넘으면 많다고 하는데 예. 1667건이 나왔고
그런데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이거 은행으로 보면은 너무 비싸다. 은행이 지금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그 뭐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주당 10,000원이 순자산 가치면 예. 그 K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이게 0.4배죠. 예. 근데 카카오뱅크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냐면은 그 34,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1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예를 들면 10,000원이 자산 가치라면 순자산 가치라면 KB뱅크보다도 그러면 10배 비싸요. 10배. 10배 더 가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 시총은 비슷한데 예. 근데 이제 은행으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기관들이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 이 높은 가격에도 플랫폼으로 본다는 얘기죠. 무궁무진하다 이거죠. 앞으로 성장성이.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개인들보다는 좀 기관들이 더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아닌가. 여미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카카오뱅크가 경쟁 상대가 그냥 기존의 은행들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막 사업 영역을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막 뻗어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아주 뭐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18조에서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추정한 게 23조예요. 자기네를 23조로 평가를 했어요. 저는 그 정도는 뭐 맞다라고는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은 당연히 터무니없이 비싸죠. 은행으로만 보면 그건 당연한 건데 카카오뱅크 이렇게 뭐 투자 앞으로 하실 거거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단지 은행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당연히 기존 은행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5년, 10년 후에 확장성 그리고 지금 10대, 20대들이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융 앱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중에 하나고 KB금융 앱 쓰시는 분이 1,000만 명, 카카오뱅크가 1,300만 명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쓰니까 그래서 확장성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당연히 그리고 더 높은 밸류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기업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상품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장점 아니에요? 엄청난 무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은행보다 높은 밸류를 주는 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공모가 이상으로는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만 이제 기대하시는 따상이나 이건 좀 힘든 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 2개 합친 거 그거보다 지금 높은 밸류를 줘야 되냐. 40조 가면 좀 너무 비싸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은행 시총이 72조예요. 근데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40조를 가면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절반보다 높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오버밸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비싸다 싸다 보다도 어쨌든 공모가는 결정됐으니까 앞으로는 저는 카카오뱅크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이기도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대에 올랐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좀 계속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광호 님이 그 미국주는 전망이 어떤가요? 뭐 특히 니콜라,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런 쪽의 주식들은 좀 전망이 어떤지. 니콜라는 한때 뭐 사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전기 트럭, 맞아요. 수소 트럭, 수소 트럭 그때 막 실체도 없다 막 이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는 사실 기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직은 니콜라는 검증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블록스는 그래도 메타버스 실제로 거기에 10대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유튜브보다 더 많이 한대요. 그 게임을. 그러니까 이건 검증은 돼 있잖아요. 매출도 많이 나와요. 그 안에서 경제도 돌아가고. 로블록스는 달리 보시는 게 플랫폼 기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로블록스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도 이제 국내 주식 한 5조 원가량 다 매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그 다 팔아버렸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동안 매도를 계속 이어왔던 거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나온 게 뭐 다 뻔해요. 사실은 보면 뭐 요즘에 달러가 강하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파니까 그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 내년 상반기에 안 좋다. 이게 계속 지금 억누르고 있어요.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TSMC랑 지금 경쟁을 하는데 추격은 못할 망정 뒤에 인텔이 또 쫓아와요. 이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신세.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총수도 없어서 뭐 결정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굳이 뭐 이걸 투자할 필요 있냐 이런 이제 시각도 있어서 덜어낸 것 같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물론 지금 좋은데 이게 자꾸 이제 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피크아웃 정점이다. 지금이 최고다.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이런 논란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불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꾸준히 주가가 올라갔던 게 이 기업들은 피크아웃이 없잖아요.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 근데 보통 제조업체들은 정점에 갔다 꺾이거든요. 사이클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클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무리 더 좋아도 증가율이 떨어지니까 차라리 지금 최고일 때 팔자. 이런 논리다.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산 거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 산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오늘 들어오긴 했는데 최근에 근데 이 분명한 건 그 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 매매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1 환율이 떨어지면 옛날에는 외국인이 무조건 샀고요. 올라가면 팔았어요. 왜 그렇죠? 일단 그거 아까 저도 그거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1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은 왜 팔아버립니까?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주에 10,000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주에 1,000원이라고 치면 $1 환율이 일단 예를 들면 지금 1,000원인데 1,000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려면은 $1에 1,000원이니까 한 주 살 수가 있잖아요. $1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환율이 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로 바꿀 때 500원만 주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주가 변동 없다고 칠게요. 그럼 나는 앉아서 500원을 그냥 번 거예요. 그잖아요. 500원 주고 $1 받아가면 나는 500원 그대로 챙기면 되니까. 그래서 $1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 이익을 얻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전자가 안 움직여도 환율이 떨어지면서 그만큼 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갈아탈 때 달러. 근데 반대로 $1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가만히 앉아서 1,000원 손해 봐야 돼요. 그렇죠. $1 하려면 2,000원 돼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갈 때 당연히 그리고 $1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가 강하다는 얘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펀더멘털 좋은 거 보고 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그게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맞았어요. 그동안은. 근데 작년부터 안 맞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 환율이 1,300원 갔다가 1,080원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았어요. 아니 환율이 떨어지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환차손도 있고 환이익이 있는데 그냥 계속 팔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작년 3월부터 올해까지 지금 1년 4개월 지났잖아요. 딱 2달 샀어요. 2달만 사고 다 팔았습니다. 판 것만 해도 제가 계산한 것만 해도 한 4, 50조 될 거예요. 엄청나게 팔았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 뭐 환차의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근데 유독 너무 삼성전자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좀 리스크를 생각해서 좀 특정 기업 중심으로 덜어낸 거 아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너무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것보다도. 근데 어쨌든 이거는 누구 말도 맞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 기사 내용이라든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라든가 다 얘기들, 그러니까 각자 생각들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이 공식이 안 맞잖아요. 환율 공식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외국인이 직접 자기네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이상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진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 그 수익률 한번 좀 살펴볼 텐데 7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9조 원가량 순매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다 팔고 이럴 때 그걸 뒷받침 유지해 준 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9조 원가량 그 순매수하면서 투자하면서 실적이 좀 괜찮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아니요, 안 좋았어요.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찾아보니까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5개가 있어요. 7월 한 달간 샀던 거. 물론 당연히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1등인데 삼성전자 2.9조 샀거든요. 물론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마이너스 0.9%. 2등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9. 3등 현대차가 4.2%. SK이노베이션이 4등인데 6.5% 손해. 현대모비스가 5등인데 마이너스 3.7%. 그래서 거의 다 손실을 다 받고. 마이너스네. 근데
또 외국인들도 이 와중에 샀잖아요. 주식을. 예, 예. 외국인도 별로 성과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제일 많이 산 게요. 예. LG화학이거든요. 예. LG화학은 마이너스 3% 손해를 봤고요. 예. 5등이 LG전자인데 마이너스 5.7%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수익 난 건 있지만 예. 유일하게 수익 난 게 2등인 SKI 테크놀로지. 요거는 좀 수익이 났어요. 한 7%. 예. 그리고 근데 이제 기관은 그래도 조금 수익률은 나쁘진 않은 게 예.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기관도 제일 많이 산 게 네이버거든요. 예. 근데 마이너스 2.4%예요. 손실 봤어요. 네. 나머지 삼성바이오, 삼성 SDI, 삼성전기, 고려아이는 다 수익인데 수익률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주체가 다 예. 7월에는 별 볼 일 없었다. 7월에 개인이고 뭐 기관이고 외국인 할 거 없이 예. 성과가 다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그래도 많이 손해를 보진 않았네요. 그럼 네. 그거 보면은 마이너스가 그 네이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산 거 중에서는 산 거 중에서는 이제 5등까지 봤을 때는 예. 근데 기관들은 이제 금액 자체가 별로 안 커요. 굳이 네이버를 제일 많이 샀는데 2,600억 샀거든요. 예. 근데 개인들은 삼성전자가 1등인데 2.9조 샀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개인들의 시장 장악력이 여전히 더 크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지금 3,200전에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은 상승 동력이 나오겠느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7월, 8월은 좀 쉬어간다 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거는 8개월째 올랐거든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너무 속도가 가파랐다기보다는 1월 달에 속도가 너무 가파른 후에 예. 횡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올랐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8개월째 올랐는데 한국이 8개월 연속 오른 거는 1977년 이후 처음이고요. 그만큼 몇 년 이게 이후 처음이라고? 77년이요. 그때 딱 한 번 올랐대요. 그때 이제 8개월 동안 오른 건? 그때 아마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이제 갓난애 때니까. 근데 그때 예. 그 중동 건설붐 있을 때 그때 8개월 올랐던 적이 있대요. 예. 한국 증시가. 예. 그리고는 8달 연속 오른 적이 이번이 처음이래요. 예. 그만큼 희귀한 경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만 봐도 쉬어가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어요. 7, 예. 8월 정도. 그래서 그 요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계속 팔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증시가 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피크 찍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중국도 데이터가 꺾여요. 미국도 어제 제조업 지표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예. 근데 이런 지표가 꺾이면 미국이 긴축 안 해야 되는데 네. 어제 보니까 미국의 한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예.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된다. 예. 이게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럼 긴축을 안 하면 좋은데 예. 또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예. 불안감. 예. 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예. 좀 저는 8월까지는 좀 재미없는 장은 이어지는데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8월 그렇다고 주식 비중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네. 사야 되는 조정이다. 저는 여전히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사야 하는 조정이라는 건 사라는 얘기예요? 빠질 때 사라는 얘기죠. 이번 조정. 이제 저는 항상 그래요. 7월, 8월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제발 오를 때 사지 말자. 오를 때 추격하면 이번에 특히 7월 달에 올라갈 때 사신 분들이 되게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또 흔들릴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용해서 사면 좋다로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제가 보는 이유는 왜 저는 아직도 장기 강세장이라고 보냐면 두 가지인데 기업 실적 추정치가 계속 어쨌든 올라가요. 예. 지금도 올라가고 내년도도 더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예. 두 번째는 개인들이 어쨌든 주식을 지금 그만둘 생각을 안 하세요. 계속 들어와요. 예. 작년하고 올해 개인 투자자가 산 금액이 136조고요. 예. 지금 1년 반 산 게. 예. 136조고 예탁금이 40조 늘었어요. 170조입니다. 그 돈이 들어온 게. 지금 어마어마한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옛날 같으면 개인들이 나갔을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잖아요. 예. 7개월 동안 20% 빠졌거든요. 예. 그러면 옛날 같으면 다 나갔어요. 역시 주식 안 되는구나. 근데 더 사요. 그건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뭐 좋아서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꾸만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지금 물가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뭘로든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바꾸는 대상이 예전에는 이제 주로 부동산이었는데 점점 주식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접근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대안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식에 요즘에 재테크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의 유동성이 빠지면 제 논리도 틀리겠죠. 근데 제 논리는 저는 앞으로도 몇 년 더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장기 강세장의 흐름은
아직은 저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 뒷받침돼 준다 이거죠. 네, 왜 제가 이제 개인을 말씀드리냐면 작년부터 올해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개인만 샀잖아요. 개인이 130조 사서 그렇죠. 올렸고 나머지 다 기관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인이 판다고 빠지는 장도 아니고 외국인이 사면 물론 오르긴 하겠지만 예전처럼 주도력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이제 개인들이 나가는 거. 나가면은 받쳐줄 사람. 이 주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예전 같으면요 외국인이 이렇게 팔았으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3천이 깨졌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안 깨지고 버티는 것도 지금 이제 여기 청취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분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8월 그 증시 뭐 좌월 8월뿐만이 아니고 이제 하반기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미국의 테이퍼링 또 한국에는 금리 인상 뭐 이런 거 변수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긴장해야 될 게 8월 말에 잭슨홀 미팅 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하는 미팅인데 전 세계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들 거기서 항상 큰 거 하나 발표하죠. 네 맞아요. 발표 예전에 양적 완화도 거기서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고비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숨죽일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그 약간 우려 요인이고 그다음 이건 좋은 건데 이제 백신 접종이 한국에서 좀 본격화되잖아요. 저도 이제 8월 9일 날 예약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49세 이하부터 본격 접종이 되면 이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좀 숨통 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독일의 총선 독일 총선이 기민당이 지금 그동안 메르켈 총리가 이겼는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녹색당이 되면 돈을 많이 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